생각의 복사기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제 생각의 복사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장치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썼습니다. 그 1절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도입부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이제 심어놓는, 주입시키는 소위 이데올로기 장치를 설명하기 전에 소위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소위 물질적 힘만을 아주 강한 힘으로, 중요한 힘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아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의 힘이 중요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잘못된 생각이 심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봉건적인 또는 나쁜 그런 도덕률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은 남편이 이제 화장할 때 뛰어들었어야 한대요. 불에. 만약에 그 불에 뛰어들어서 같이 화장하지 않고 뛰어들지 않은 부인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된대요. 사회적으로 격리돼가지고 아주 삶 자체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대요. 이 일종의 뭐랄까요? 봉건적인 도덕이죠. 그 도덕이 이제 여성들에게 그렇게 억압적인 삶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인도에서 거의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대부분은 사라졌는데 일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부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뭐라고 하나요? 소외시키는 이런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문제다라고 해요. 우리 사회도 보면 그런 봉건적 도덕들 남아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우리 사회의 봉건적인 도덕. 뭐가 있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교수 중심 사회인 것 같아요. 나도 교수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은 자기 학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때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의를 제기할 때 교수들은 대체로 이제 일종의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체가 이제 교수의 권리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교수가 이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성적이 이제 자료가 공개가 되죠. 그죠? 교수가 이의를 안 받아들이면은 아예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반면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교수가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료를 이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도 상당한 권리가 교수들에 남아 있고 이것도 역시 좀 봉건적인 이런 관습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다양한 이런 도덕적, 봉건적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얽매이고 억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생각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절 생각의 중요성에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 저항적 인식 여기서는 거꾸로 생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어마어마하게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뀌면은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왜 불교에서 자주 일체유심조 이런 말 하죠. 일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거다. 일체유심조.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 제가 여기 그 일제 시대 때 소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살했느냐? 그건 물론 이제 일본 정부 당국이 일본 그 민중을 일종의 이렇게 왜곡시켰던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곡시킨 데 원인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 일본 민중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런 왜곡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서 조선인을 학살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일본인들이 일본 민중들이 같은 민중인 조선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걸 받아들였느냐?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덕산 교수가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재미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그때 두려워했대요. 그 이전에는 조선인들은 저거 짓밟으면은 짓밟아서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선인이 저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선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거꾸로 조선인을 학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1 운동 때 조선인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제 외쳤다는 그 생각 하나가 조선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가 조선인의 그 3.1 운동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은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남의 생각을 주입시키고요. 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을 마치 진짜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장치죠. 이데올로기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생각이고요. 또 그것도 나쁜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데 진짜 생각인 것처럼 좋은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도록 만들 때 그게 우리를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치인데요. 이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재미있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얼보이는 거울이라는 개념으로 이 이데올로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얼보이는 거울. 유럽의 러시아의 유명한 그 극작가 체호프 있죠. 안톤 체호프. 갈매기라는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갈매기 작품 자주 공연이 되죠. 세상은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작가가 만든 이제 작품 중에 얼보이는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이 얼보이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은 누구나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은 아무리 박색이라도 아주 이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 거울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울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거울이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거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구죠? 탤런트. 송혜교는 저렇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생겼는가? 처음 보면 거울 보면 좀 절망적이죠. 그죠? 그런데 절망할 거 없어요. 거울을 한 10분만 계속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러면은 저절로 자기 모습이
점차 바뀌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제 얼굴이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 집에 가서 실험을 해봐요. 거울을 근데 처음 봐서는 안 됩니다. 금방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생각하지만 5분간 또는 10분 정도 뚜렷하게 바라보면 점차 얼굴이 뽀얗게 되면서 내가 세상에 제일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거울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울 효과. 실제 거울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동화책 있죠. 그에 보면은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냐?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잖아요. 거울에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울 효과라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울 보기를 좋아하는 게 누구나 거울을 보면 볼수록 자기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이쪽에 모든 거울이 그런 얼보이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얼보이는 거울 이게 일종의 이데올로기 장치가 그런 얼보이는 거울과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주장입니다. 이데올로기 장치가 얼보이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쁜 생각이지만 마치 좋은 생각인 것처럼 만들고 남의 생각이지만 자기 생각처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으니까요. 우리 이데올로기 많이 있죠. 그죠? 종북 이데올로기, 종북몰이 이데올로기인가? 반복 이데올로기, 사실 우리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데올로기란 말 들으면 별로 좋은 생각은 안 들죠. 왜냐하면 나쁜 생각을 좋게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데올로기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공반북, 종북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게 이데올로기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자기는 그게 진리다, 진실이다, 나의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인식을 해서요. 그거를 깨트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가.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데올로기론이라는 이제 철학적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분석하고 이제 해체하는데요.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작업이 사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체시키는 그런 작업이죠.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인데요. 그 중에 이데올로기 장치 중에 대표적인 장치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또 언론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소위 프레임이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2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프레임 전쟁,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테두리, 일본식으로는 우리 어릴 때는 왁구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왁구. 테두리는 그냥 장식에 장식이다. 그 내용과는, 그 속의 내용과는 무관한 게 아니냐.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테두리가 오히려 그 내용을 결정해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그게 좀 의심스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경사진 봤죠? 풍경사진. 딱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쪽을 찾아가요. 그죠? 그러면 어떤가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주 왜 여러분들이 TV에서 하도 맛있는 집이다, 맛집이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먹어보면 맛 하나도 없죠. 그죠? 그거는 주로 이제 TV가 사기친 거예요. 돈 받고. 그러면은 풍경사진도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에요. 요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풍경사진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진의 가장 큰 효과는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요 핵심만 딱 보여주니까 이게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어진 거죠. 사진은, 풍경사진이 아름다운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나머지를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사진에 나오는 부분 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를 잘라내버리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진정한 어떤 핵심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나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많이 쓰죠.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죠? 16개 면이, 요즘 32개 면인가요? 30개 면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면이 있고, 1면에도 상단이 있고, 뭐 중간이 있고, 하단이 있고, 각각이 위치와 의미, 역할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아는 교수님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세요. 이제 아침에 이제 연구실에 와서 컴퓨터를 탁 키면은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서 머리가 이렇게 싹 맑아진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머리에. 컴퓨터를 부팅하면 이제 생각이 들었다가요. 저녁에 집에 갈 때 컴퓨터를 끄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꺼지는 순간 머릿속에 또 아무 생각이 안 든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똑같이 이제 머리가 부팅되고 또 머리가 꺼지는 거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나요? 신문. 요즘은 신문 본 사람이 없죠. 아침에 그래도 컴퓨터를 켜서 왜 언론 그 항을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어떤지 신문을 너무 지겹다 해가지고 신문을 끊어보면은 이제 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깨어나서 컴퓨터 화면으로서 뉴스를 보지 말고 한 몇 개월만 한번 살아보세요. 뉴스가 없는 세상과 뉴스가 있는 세상이 전혀 달라져요. 신문을 끊었네. 뉴스를 안 보고 신문을 끄는 그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요. 마치 이 세상에 붕붕 떠다니는 듯한,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우리 여행 다닐 때처럼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소위 부유한다 그러죠. 부유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좀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 구토. 어지러워져요, 머리가. 왜냐면 자기가 보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심지어는 구토가 나기도 해요. 한 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거의 신문을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많이 그런 상태에서 또 돌아다닌다면은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 혼란스러워,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거꾸로 이제 신문을 딱 보게 되면은, 신문을 딱 보면은 갑자기 이제 세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일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건 저런 것이고, 세상이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는 내가 참가해야지. 저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저건 무시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 관여가 되고요. 이제는 책임도 느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신문과 언론이 없는 세상과 신문과 언론을 보는 세상. 신문과 언론이 있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게 뭔 걸 알고요. 중요하지 않은 걸 어떤 질서를 인식하는 거죠. 반면 또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책임을 느끼고 삶에 무게감이 생겨요. 반면 신문이 없고 뉴스를 안 보는 세상은 마치 부유한 듯하고 그래서 자유로운 느낌이 들지만 어지러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혼란스러워. 그런 세상.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짐작이 안 되죠. 내가 한번 모든 신문을 끊어보고 심지어 TV도 한 6개월 정도 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내는 아마 구역질이 나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내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인데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첫째, SNS를 안 할 것. 둘째, 컴퓨터 뉴스를 안 볼 것. 그렇게,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이 사실은 어떤 프레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대로 결정해주고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보면서 어느덧 그 언론의 프레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마치 우리의 프레임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이건 중요하고 저건 나쁜 거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보는 사람은 꼭 한겨레 신문답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꼭 조선일보답게 살아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경향신문 보는 사람은 경향신문적인 삶이고요. 중앙일보 보는 사람은 중앙일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언론의 프레임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프레임 따라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던 거죠. 언론이 사실은 우리 삶을 아주 세부적으로 심지어 저 곳곳까지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프레임 전쟁, 프레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프레임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프레임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SNS도 안 하고 그러면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자유롭지만은 대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역시 우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주체적 삶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이런 프레임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오랫동안 좀 훈련을 해야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거꾸로 뭘 해야 될까요? 기왕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언론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언론을 완전히 던지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삐딱하게 보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삐딱하게 보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삐딱하게 보기란 말은 조금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아마 16세기 화가였던 것 같은데요. 홀바인이라는 사람, 이 그린 그림,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요 두 사람은 대사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가운데 뭐, 이런, 그죠? 에? 이게,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잘 보면은? 해골이 있죠. 그죠? 근데, 해골이 있다는, 어떻게 해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삐딱하게 봤어요. 맞아요. 요 그림을 정면으로 보면은 이 해골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흘려서, 눈을 이렇게 삐딱하게 사시가 돼가지고 바라보면은 이 그림에 해골이 그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희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개원 교수. 정신분석학을 했죠. 프로이드에. 그래서, 프로이드 락강의 이제 정신분석인데요. 재미난 책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느 날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안한 게, 요렇게 세상을 볼 때는 요렇게 사시의 눈으로 삐딱하게 봐야 오히려 세상의 본질, 핵심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삐딱하게 보기라는 말을 이제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젝이라는 사람의 이제 주장을 이제 본따와가지고 세상을 좀 삐딱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문을 볼 때도 우리가 삐딱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정면으로 신문을 보고,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신문을 볼 때 신문에서 나오지 않은 게 뭐냐. 그죠? 이제 다른 신문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죠. 국제신문과도 비교해보고요. 그래서 이 신문에는 실었는데 왜 저 신문에는 안 실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신문을 볼 때도 일면 톡 기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문사가 강조하는 프레임이니까요. 오히려 저 구석에 신문사가 대개 민중당 소속은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민중당 당원으로서 저 구석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주로 봐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신문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봐야만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이데올로기 장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2강에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삐딱하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주체적 시각, 우리 자신의 자주적 시각,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강 혹 질문 있나요?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조금 2강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3강은 조금 빨리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3강은 이제 이데올로기 장치를 넘어서서 아예 인간의 욕망을 조작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생각 정도만 조작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생각을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 자체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소위 대중조작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중조작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치 시대 때 선전상이었던 게벨스, 알죠? 게벨스가 했다고 하죠. 이 사람 남긴 유명 말이 있죠. 나한테 말 한마디만 던져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만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날 이 게펠스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아주 사악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게펠스의 인간의 욕망을 조작하는 이런 대중 조작 기술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첫째 절 담양 소세원의 미학은 제가 방금 요걸 쓸 때 아마 소세원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세원 한번 놀러 가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놀러 가보라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실증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이데올로기 장치를 설명하면서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이데올로기 장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실증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장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실증주의는 뭐냐? 여러분 왜 배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 과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과학은 소위 사변적인 사유, 궤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험이 잘못 사용되면은 소위 주관적 경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어떤 하나의 사물은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어요. 그죠? 이런 측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도 경험할 수 있죠. 두 가지 다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다양한 사실들 가운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사실만 끄집어내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들은 사실은 이 사실과 이 사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어떤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마치 본질이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데올로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실증주의가 자주 이데올로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주의 자체는 과학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벗어나서 과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뭘 하나만 선택을 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류, 이데올로기에 빠진다. 그걸 우리가 실증주의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로서 제가 이 책에 들고 있는 예는 소위 영양학자의 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실 때 60년대, 7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TV마다 분식 장려했어요. 분식. 쌀밥은 뭔가 먹으면 병이 든대요. 분식을 해야 된다. 밀가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쌀이 부족했고요. 외국의 쌀을 엄청 수입했을 때고요. 또 미국에서는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자기들 못 먹는 밀가루를 소위 원조다라고 해가지고 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분식을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인가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또 쌀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쌀밥.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업 나머지 부분 다 팔아먹어버리고 외국에 FTA다 해가지고 쌀만 남겨놨습니다. 쌀만 이렇게 증산되니까 쌀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쌀을 처리하기 위해서 쌀 막걸리도 쌀 막걸리 해서 먹으라, 뭐 쌀밥을 먹으라 하면서 쌀밥에 먹으면은 뭐가 좋고 밀가루 먹으면 뭐가 나쁘고 등등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둘 다 똑같은 영양학자,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안 믿는 게 영양학자입니다. 영양학자는. 왜 어떤 때는 분식을 먹으라고, 어떤 때는 쌀밥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뭘 먹느냐.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경험적인 데이터, 증거예요. 이런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은 분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경험적인 증거에 따르면 쌀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보면은 쌀에도 그죠?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죠? 밀가루에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밀가루 먹고 수천 년간 살아왔는데 단점만 있겠어요. 장점도 있을 거고요. 우리도 동아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쌀밥을 먹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다른 음식들과 서로 골고루 섞여가지고 음식이 영양 가치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음식이 기름지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을 차를 마시니까 중화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음식이 좋다 해가지고 맨날 우리는 차도 안 마시는데 기름진 음식 안 먹으면 살밖에 찌는 게 없죠. 그래서 음식은 서로 조화되면은 항상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버리고요. 어떤 한 측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영양학자가 소위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런 게 이데올로기다. 그 이제 실증주의 한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궤변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뉴라이트의 궤변이 이런 실증주의를 소위 이데올로기적으로 써먹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 요때 쓸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지고 그때는 뭐 박정희 신대로 신화 이런 게 설치고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박정희 신화를 비판하고 했는데 요즘 박근혜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박정희 신화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를 좀 잘못 들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개정판 쓸 때는 다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실증주의가 왜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 이제 이데올로기 장치에 대한 예를 이제 덧붙여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 글이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은 소위 대중조작 장치인데요. 게펠스의 대중조작 장치인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죠. 게펠스의 대중선동 기술. 박정희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죠? 한 5페이지나. 그때 막 분노해가지고, 박정희 때문에. 왜냐면 나는 박정희 시대 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봅시다. 53페이지에 게펠스의 대중조작 방법. 자, 그거 우리가 한번 읽고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넘어서서 인간의 욕망 자체를 바꿔내는 그런 장치. 소위 대중조작 기술에 대한 연구인데, 어떤 시대는 사람들이 막 누구라도 한 미워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죠? 혹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었나요? 갑자기 막 누구라도 좀 미워하고 막 욕해주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죠. 그건 경험한 적이 없나요? 근데 이제 게펠스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게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싶은 욕구.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은 대중들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미워할 수 있는 먹잇감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막 대중들이 막 여러 가지 달려들어서 그놈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대중들의 소위 미워하는 욕구를 폭발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고마워하고요, 즐거워하고 한다는 거죠.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가의 기술인 것 같은데, 거꾸로 이거는 대중을 미워하도록 대중이 누구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바로 정치의 가장 핵심이다. 게펠스의 일종의 조작 기술이죠. 대중 조작 기술인데요. 이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편집증에 걸린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박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당신한테 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안 믿어요. 해를 끼치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편집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편집증 환자들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 거꾸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유 없이 타인을 증오한다든지 이유 없이 타인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든지 박해망상이라고 그러죠. 박해망상이나 증오감이나 같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피해망상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이게 더 심화되면은 편집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 심리는 사실 설마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겠나 싶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 아파트에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 근데 상당한 경우,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경우는 거꾸로 윗집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 망상에 기초한 얘기도 많아요. 실제로는. 물론 실제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피해 망상, 박해 망상 또는 증오감, 이유 없는 증오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게 생겨나나요? 요거를 이제 분석했던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 알죠?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걸 연구했던 학자예요. 정신분석학 대표인데 그 사람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 연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피해망상, 박해망상에 대한 그런 연구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처벌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기만적으로 합리화되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처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처벌하고 있다. 박해망상증은 사실은 내가 나를 처벌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나를 처벌하고 싶으냐? 고민바닥에 또 한 걸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위반적인 불륜이라든가 이런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런 위반적인 욕망을 느낀다는 게 위반적인 욕망을 느끼면은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를 처벌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불륜, 근친상간 이런 아주 위반적인 욕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처벌하겠다. 죄의식 이런 거죠. 자기를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생각이 한 걸음 더 나게 되면은 일종의 자기 합리화되고 왜곡됨으로써 누군가가 나를 처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처벌하고 있다면은 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륜의 욕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죠.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서 의처증 환자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의처증 환자는 자기 부인을 의심하잖아요. 그죠? 왜 의심하나요?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답니다. 과거에 불륜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자기 부인을 의심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 욕구가 타인이 나를 처벌한다는 식으로 나타나는,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타인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유사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피해, 박해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어떤 위반적인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기술을 이제 괴펠스라는 사람이 일종의 대중선전 기술로 써먹으면, 당시 독일에서 독일은 사회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경제공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물품이 생산이 안 되고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업자가,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었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뭔가 무너지고 있다, 자기 사회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이런 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거꾸로 외부에서 뭔가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외부에 돌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외부에 돌림으로써 이제 생겨난 게 바로 이런 일종의 생각이고요. 이제 그 때문에 독일 민중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었고요. 독일 국민들이 이제 게펠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중들의 이제 분노를, 증오감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게펠스가 만들어낸 건 뭐냐면은 대중들이 이제 증오하려는 대상,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박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게펠스의 소위 대중조작 기술이었던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종국몰이도 유사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종국몰이를 만들었던 책임자들은 뭐 박근혜고 국정원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먹잇감을 던져준 것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누군가 미워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 시절에 2010몇 년대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당시 우리가 선거에서 졌잖아요. 선거에 졌을 때 그 선거의 책임을 누군가가 뒤집어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죠? 또 나가서 당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기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에 또 책임을 졌어야 될 대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 대중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체제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내부의 위험의식이 외부의 적이 침투를 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외부 적에 대한 증오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